청산되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맞지. 그날 내 아들의 모든 것이 0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 아파트 평수를 나타내는 숫자, 자동차 배기량을 의미하는 숫자. 아빠에게 숫자는 곧 삶의 증명이자 계급이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마저도 우리 가족의 안전함을 증명하는 숫자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 아빠가 어느 날부터 새로운 숫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식탁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아빠의 세상은 온통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반짝이는 소수점 아래의 숫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는 그걸 희망의 사다리라고 불렀어요. 이것만 있으면 아빠의 잦은 혼잣말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약속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다리의 끝이 하늘이 아니라 낭떠러지였다는 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저녁을 먹던 그 순간이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아빠의 세상은 온통 숫자로 가득 차 있었고 바로 그 숫자가 우리 모두를 배신하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은 이틀 전 새벽에 터졌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저는 그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비릿한 쇠맛이 나는 새벽 공기.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마른 기침 소리에 잠이 깼죠. 휴대폰 불빛에 비친 아빠의 얼굴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색이 사라진 마치 석고상 같은 얼굴. 화면 속에서는 폭포수라는 말로도 부족한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붉은 선이 보였습니다. 뉴스 속보엔 온통 미중 긴장 고조, 역대급 청산 같은 단어들이 떠다녔지만 아빠에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빠가 신의 속삭임이라 부르며 자랑하던 레버리지라는 기술. 100배, 200배, 영혼까지 끌어모아 쌓아 올린 디지털 성체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데는 단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청산되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내뱉는 그 단어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소리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 차, 부모님의 노후 자금, 그리고 아빠의 영혼까지 청산되었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 하나가 아빠의 영혼을 그대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서는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노랫소리도, 제 웃음소리도, TV 소리마저도. 집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아빠의 깊은 한숨과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행복했던 순간들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숫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이야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나누던 시시콜콜한 농담, 엄마와 계획하던 주말의 외식, 제게 해주던 미래에 대한 조언들. 그 모든 이야기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숫자가 0이 되자 아빠의 세상도 0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만질 수 없는 코드에, 실체 없는 믿음에 모든 것을 걸었던 아빠 자신을 원망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봅니다.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아빠의 눈에서 그날의 붉은 폭포수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10만 달러가 넘던 그 숫자가 어떻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지 아빠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숫자가 0이 되자 아빠의 세상과 우리 가족의 모든 이야기도 그렇게 0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 책임이라는 단어 하나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위에 서는 이 시스템은 과연 정당한 걸까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나은 삶, 남들만큼의 삶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조급함. 시스템은 바로 그 인간의 가장 연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숫자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룰렛 위에 올려진 구슬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지르며 모든 것을 얻지만 대다수는 말없이 테이블 아래로 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죠. 200억 달러가 증발했다는 뉴스 아래 우리 아빠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한 개인의 어리석은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침묵하는 이 시스템에 예고된 살인이었을까요? 얼마 전 아빠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십니다. 아빠는 이제 스마트폰의 숫자 대신 흙의 감촉과 식물의 성장을 믿습니다. 하루 만에 100%가 오르는 기적은 없지만 매일 아주 조금씩 자라나는 새싹을 보며 아빠는 아주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것은 수익이 아닌 수확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고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의 노동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정직한 과정의 가치를 말입니다. 숫자의 시대는 어쩌면 우리에게서 가장 인간적인 감각을 빼앗아 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평화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어제는 집으로 붉은 글씨의 독촉장이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수확의 가치를 깨달았지만 현실은 차갑게 빚의 무게를 묻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의 작은 평화는 신기루였습니다. 아빠가 흙을 만지며 얻은 위안은 우편함에 꽂힌 붉은색 글씨의 우편물 한 통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예고 통지. 아빠가 희망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끌어다 쓴 돈은 이제 절망의 족쇄가 되어 우리 가족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아빠의 등 뒤에서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떨며 우셨습니다. 아빠는 그저 텃밭에서 묻혀온 흙냄새 나는 손으로 마른 세수만 할 뿐이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연일 치솟는 환율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빠가 손을 댔던 해외 거래소의 빚은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숫자의 배신은 모니터 화면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의 공기가 되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대화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한다는 엄마의 절박한 현실과 모든 것을 외면하고 싶은 아빠의 무거운 침묵. 엄마는 새벽에 나가 식당 일을 시작하셨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이라도 해야겠다며 아빠에게 차 키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건넸습니다. 한때 아빠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매주 직접 세차하며 아끼던 그 차의 키를요. 엄마는 거칠어진 손으로 핸들을 잡았고 아빠는 텅 빈 주차장을 내려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이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고. 그것은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속의 존경과 서로의 어깨를 감싸주던 다정함,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부서진 것은 아빠의 계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신뢰였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속 존경과 다정함도 그렇게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작은아버지. 아빠는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끈질기게 울었고 결국 엄마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작은아버지의 걱정 어린 그러나 칼날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셔? 뉴스 보니까 난리던데. 내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잖아.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엄마는 괜찮아요, 아주버님.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우리 가족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교훈을 주려는 충고, 그리고 은근한 안도감. 나는 너와 다르다는 그 모든 시선이 이제 우리 가족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숫자가 0이 되자 아빠는 사회적으로도 0, 투명 인간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걱정을 가장한 세상의 돌팔매질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정부가 긴급 경제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대규모 손실을 본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유동성 공급 방안, 거래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 앵커는 유창하게 대책들을 읊었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 아빠 같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빠를 과욕을 부린 투기꾼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으니 책임도 당신의 몫이라는 차가운 논리. 하지만 아빠가 처음 그 숫자의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 세상은 온통 장밋빛 희망을 노래하지 않았던가요? 벼락부자의 꿈, 제2의 월급,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 달콤한 구호들은 모두 신기루였습니다. 시스템은 개인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부풀려 참여시킨 뒤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그들을 제물로 삼아 꼬리를 잘랐습니다. 아빠는 사냥터로 유인된 사냥감이었을 뿐 단 한 번도 사냥꾼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구조될 대상이 아니라 정리되어야 할 부채에 불과했습니다. 엄마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식당 주방의 기름 냄새와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리운전의 담배 냄새가 뒤섞여 엄마의 옷에 배었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 쇼핑을 즐기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던 엄마였습니다. 이제 엄마의 손마디는 굵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강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엄마는 늦은 저녁을 먹다 말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밥숟가락을 든 채로. 저는 차마 깨우지 못하고 식어가는 밥과 반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엄마의 작은 어깨를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빠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고통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의 지옥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어깨 위로 세상의 모든 짐이 내려앉는 동안 아빠는 침묵의 지옥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아빠의 차를 팔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승진했을 때 할부금이 아슬아슬했지만 가장의 품격이라며 큰맘 먹고 샀던 차. 주말마다 제 손을 잡고 세차장으로 향했고 광택제를 묻힌 헝겊으로 휠을 닦으며 남자의 심장은 엔진 소리를 들어야 뛴다고 말하던 아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은 차를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듯 헐값을 불렀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대형 세단은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는 그 모든 과정을 텅 빈 눈으로 지켜만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마지막으로 차 키를 건네는 순간 아빠의 어깨가 아주 작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빠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아빠의 얼굴은 숫자를 잃어버린 가장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잃어버린 한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역사를, 그의 자부심을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차를 판 돈은
급한 빚을 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엄마의 시선은 집안의 다른 물건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아빠의 오디오 세트, 엄마가 아끼던 결혼 예물, 심지어 제 방에 있는 컴퓨터까지 모든 것이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20년 동안 월급 모아서 산 건데, 이 목걸이는 내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잖아. 과거의 추억과 자부심은 현재의 생존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집안의 살림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처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우리 삶의 조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급하게 처분합니다. 그 문구들 아래에는 차마 쓰지 못한 우리의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며 물건을 흥정하고 헐값에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우리 집의 공기는 조금씩 더 희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해체를 기다리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살갑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못 본 척하거나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라는 병, 혹시라도 그 병이 자신들에게 옮을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슈퍼마켓에 가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 김 부장님 댁 요즘 힘들다더니 차도 팔았나 봐? 그들의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빠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친 채 어두운 방에 누워 있었고, 밤이 되어서야 아주 가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아파트 주변을 맴돌다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동네의 누구보다 당당했던 아빠였습니다. 반상회에 꼬박꼬박 참석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에도 관심을 보였죠. 실패라는 병에 걸리자 이웃들은 우리를 피했고 아빠는 스스로 동네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교실에서 떠벌렸습니다. 너희 아빠 비트코인으로 전 재산 날렸다며? 한 친구의 말이 교실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비웃음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선생님조차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격려를 건네면서도 그 눈빛 뒤에는 불쌍한 아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 낄 수 없었고 쉬는 시간에는 일부러 엎드려 잠을 잤습니다. 집도 동네도 학교도 이제 세상 그 어디에도 제가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너희 아빠 전 재산 날렸다며? 아이들의 그 잔인한 한마디가 저를 교실 안의 외로운 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침묵이 깨진 날. 늦은 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온 엄마가 아빠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에게 험한 소리를 들었는지 엄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의 절규에 미동도 없던 아빠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아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가서 공사판 일이든 경비든 뭐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죽을 순 없잖아. 또 죽어.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꼴 보이면서 사느니 죽는 게 100번 낫다고. 아빠의 고함과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의 가족사진 액자였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네 식구의 얼굴 위로 날카로운 금이 갔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빠의 절규와 함께 행복했던 우리 가족 사진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의 대싸움 이후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있을 때는 제게 와서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아빠한테 내일 아침까지 관리비 내야 한다고 전해드려. 엄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전해. 저는 두 개의 섬 사이를 오가는 위태로운 조각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원망, 슬픔이 제게로 모두 흘러들어왔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화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제 앞에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서는 더 이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엄마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뜻했던 우리 집 식탁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증오를 전달하는 위태로운 전령이 되어 그 섬들을 하염없이 오가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며칠 뒤 아빠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입던 양복 대신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간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새벽 공기가 좋다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빠는 동이 트기 전에 나갔던 모습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낯선 먼지와 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일이 없대. 나 같은 늙은이를 누가 쓰겠어. 아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살아온 아빠였습니다. 지시하고 결제하고 책임지는 일에 익숙했던 아빠에게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이름 없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아빠의 자존심은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혹은 세상이 아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양복은 등산복으로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 최소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비톡촉 전화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욕설이 섞인 협박까지 날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집으로 찾아가는 수가 있어. 당신 딸 학교가 어디야?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저를 붙잡고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그냥 다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갈까?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엄마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는 것밖에는. 괜찮아라는 말은 너무나 공허했고 힘내라는 말은 너무나 잔인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갈까? 엄마의 그 한마디는 우리 가족이 벼랑 끝에서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헐값이라도 받고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마치 박물관의 유물을 감상하듯 우리 삶의 흔적이 묻은 공간을 훑어보았습니다. 벽지가 좀 낡았네요. 베란다에 곰팡이가 핀 것 같은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 집의 단점을 지적했고 가격을 깎으려 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그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 제 키를 재던 자국이 벽에 새겨져 있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곳곳에 배어있는 이 공간이 이제는 흥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가만히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힐 때마다 제 삶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집은 낯선 이들의 흥정 대상이 되었고 현관문이 닫힐 때마다 제 삶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갔습니다. 이삿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슬픔을 아는 것처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우리의 살림살이를 비에 젖지 않도록 파란색 방수포로 덮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시신을 수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의 서재, 엄마의 주방, 나의 방, 모든 것이 해체되어 트럭에 실렸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몇 개의 박스 안에 담겨 사라졌습니다. 텅 빈 집은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 자국, 가구가 놓여있던 자리의 먼지들이 우리가 이곳에 살았다는 흔적을 희미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꼭 모든 것을 잃고 폐허에 홀로 남겨진 사람 같았습니다. 숫자에 모든 것을 걸었던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몇 개의 박스에 담겨 사라진 텅 빈 집에서 아빠는 폐허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새로 이사한 곳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고 나니 남은 돈으로는 이곳이 최선이었습니다. 이삿짐을 풀자 가구들은 비좁은 공간에 억지로 구겨 넣은 것처럼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의 삶을 짓밟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짐을 정리하다 말고 창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빠는 그저 담배만 태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 섬처럼 각자의 절망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반지하. 그 발소리는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반지하의 삶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름에는 습기와의 전쟁이었고 겨울에는 추위와의 사투였습니다.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났고 우리는 매일 밤 차가운 외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소음이었습니다. 위층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부부 싸움을 하는 소리, 심지어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이전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타인의 삶이 여과 없이 우리의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그 소음들은 우리가 얼마나 낮은 곳으로 떨어졌는지를 실시간으로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소음이 들릴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감싸쥐었고 엄마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파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 가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최저 시급을 받으며 술에 취한 손님들의 행패를 견디고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부모님께는 독서실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손으로 단돈 몇만 원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이 찍힌 통장이었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통장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한 거냐?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무너진 가장의 자존심이자 자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원망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제 월급 통장을 본 아빠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무너진 가장의 첫 눈물이었습니다. 아빠의 눈물은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찔렀던 가시를 거두고
아주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빠는 다시 인력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는 일당이 든 낡은 봉투를 엄마의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 그것은 비트코인이 보여주던 현란한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아빠가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정직한 땀으로 벌어온 돈이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식탁에 찌개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그 초라한 일당 봉투가 우리 집 식탁에 오랜만에 찌개 끓는 냄새를 피워 올린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혹독했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반지하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가난과 맞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이 끝나면 아빠가 일하는 건설 현장 근처로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퇴근길에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들러 말없이 음료수 하나를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좋아하는 반찬을 폐기 음식 중에서 따로 챙겨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 속에 나는 당신 곁에 있다는 무언의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절, 우리는 서로의 계좌 잔고를 통해 서로를 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숫자를 잃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빠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빠는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속에는 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돌잔치, 유치원 재롱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속 아빠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도 그냥 행복했었던 것 같아 아빠가 처음으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욕심, 다른 아빠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그게 나를 숫자의 노예로 만들었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사진 속에 다 있었는데 말이야. 아빠는 더 이상 폭락한 코인의 시세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속의 추억을, 그때의 감정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되찾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저 낡은 앨범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삶은 기적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기술을 인정받아
작은 반장 직함을 달았습니다. 엄마는 식당 주방 이모들 사이에서 가장 손이 빠르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꿈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멋진 구두와 우리의 낡은 운동화를 비교하며 씁쓸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신발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숫자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은 기적처럼 나아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을지언정 결코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들썩인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역대급 반등, 지금이 마지막 기회. 2년 전 우리를 홀렸던 그 목소리들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 몇몇은 다시 그 숫자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진짜야. 너도 빨리 시작해.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어.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지만 제 눈에는 그 그래프 끝에 매달려 있는 아빠의 눈물과 엄마의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곰팡이에 나는 반지하의 풍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탕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친구들은 희망의 상승 그래프를 보지만 제 눈에는 그 끝에 매달린 우리 가족의 절망이 보일 뿐입니다. 아빠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게 부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몰래 훔쳐보니 그곳에는 숫자가 아닌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 오늘 아들이 용돈이라며 내민 10,000원에 가슴이 뭉클했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 감사했다. 아빠는 숫자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를 찾아낸 것입니다. 돈으로 셀 수 없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다시 쓰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더 이상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땅 위에 발을 딛고 써내려가는 진짜 이야기. 아빠는 숫자를 잃은 세상에서 돈으로 셀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을 기록하며 우리 가족의 역사를 그렇게 다섯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환상에 잠시 길을 잃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성공과 부를 외치고 더 높은 숫자를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은 더 이상 통장 잔고의 숫자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저녁 식탁의 온기, 서로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는 손길,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함께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감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의 시대에 길을 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숫자가 0이 되었을 때 당신의 곁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